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지금보다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시 재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이 상승 추세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시차 상승을 둔 갭매우기가 시작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리가 지금보다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대출 금리가 상승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에는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다시 재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일정 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이 상승 추세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 다만 제가 재차 계속 누누이 말씀해 드립니다. 상급지 기준에서 정고점 대비 90%까지 회복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에선 1차 저항선에 걸린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할 거다. 그리고 이 상승에 잠시 쉬어가는 조정을 잠시 볼 거다. 그리고 하급 지역 일대에서 아직 정고점 대비 70% 그리고 80% 수준 회복이 더딘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에서는 상승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따라서 시차 상승을 둔 갭매우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채권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기준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4.17%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SVB 은행 파산 위기가 발생됐었을 때 10년물 채권 수익률 그 당시 4.3%였습니다. 따라서 그 금리가 가장 저항선 구간이었는데 지금 한 달 새에 4.8%로 급격하게 급등을 했고, 이 수준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 5%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각국의 채권금리 또한 마찬가지 똑같이 상승될 수밖에 없고, 또 채권금리 상승으로 시장금리가 상승이 되고 시장금리와 연동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됐고, 이 4.8%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된 수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리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앞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왜 상승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9월 20일 페드의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5.5%의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에 이 매파적 발언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습니다. 연내에 정책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고 내년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두어 차례 해서 지금 5%의 이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 따라서 이 고금리 장기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선반영되고 있는 시장,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선호함에 따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비트코인, 이런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된 거고,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수익률,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월 30일 기준에서 미국의 2023년 회계 연도에 예산 종료일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료가 되기 이전 2014년 회계 연도에 예산안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대립각 구도 때문에 종료 3시간 전까지 아무것도 처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올린 임시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가 돼서 11월 17일까지 유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미국 셧다운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고 그 셧다운 때문에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 17일 지금은 임시 예산안이고 그 시기에 2014년 회계연도에 예산안 처리가 돼야만 합니다. 만약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셧다운이 생기게 된다면 미국의 또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강등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 엄청나게 불안정한 시장으로 유지가 되면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위험자산 신호의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렇게 채권금리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장기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환율에 대한 상승도 급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크게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각국의 나라에선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원달러 대비 환율 가치를 봤을 때 1310원, 20원이었다가 저항선 구간인 1350원 그 이상 1360원대까지 돌파를 하게 되었고 또 환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는 거죠. 또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중국 다음이었는데 엄청나게 대량으로 시장에 매도함에 따라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엔화도 마찬가지 달러당 엔화가 2023년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원달러 대비 엔화가 약 한 130엔 정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160엔까지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고 그래서 정부 당국이 아마 개입을 해서 너무나도 약해진 엔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물 채권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채권 수익률은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2년물 채권 수익률 봤을 때도 2013년 9월 1일 기준 4.87%였던 게 지금 5.13%까지 올라간 거고 2년물 채권금리, 이 단기 채권금리가 장기 채권금리보다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마찬가지 23년 9월 1일 3.77%였던 게 한 달 새 4.35%까지 상승한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이 금융채 금리 또한 마찬가지 시장금리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5년물 우리 고정금리에 중고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5년물 금융채, 은행채 금리도 마찬가지 2013년 9월 15일 기준 4.38%에서 지금 10월 4일 기준 4.47%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년물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면 고정금리 또한 마찬가지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금리의 중고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금융채 1년물 금리도 마찬가지 3.95%에서 4.04%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예금금리가 똑같이 상승될 수밖에 없고 예금금리가 상승되면 코픽스 금리 또한 마찬가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행별 예금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1년 만기 기준에서 본다면 3% 한 중반, 후반 요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최고금리를 보게 되면 거의
4%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4%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 금리 또한 마찬가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의 중거금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의 중거금리로 활용되고 있고, 보통 신규 취급액 기준이 대다수 받고 취급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5월달 기준 3.44%에서 9월 15일 3.66%로 좀 높아진 수치인데, 이제 10월 15일 발표가 나오는데, 공시를 하는데 아마 3.66%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코픽스 금리가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다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변동성 금리 또한 마찬가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평균 금리를 보게 되면 거의 3% 후반, 이렇게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거의 3% 후반이죠. 이런 금리에서 아마 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나머지 1금융권 지역 일대에서는 4%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 4% 중반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마찬가지 변동성 금리로서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평균 금리를 보게 되면 약 4% 중반 정도가 되었는데 4% 후반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의 가장 대표적인 원유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다행스럽게 그동안 급격하게 이 원유 가격이 막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거의 한 70달러 수준까지 있었던 수준에서 8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고, 이게 94달러까지도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89달러로 내려왔고, WTI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86달러까지 내려온 수치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가 돼서 이렇게 채권금리가 높아지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한다면, 이 원유 가격은 역비례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같이 올라가게 된 이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다시 정상적으로 달러는 강세가 되고 있지만 원유 가격은 하락한다. 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를 보게 되면 9월 13일 3.7%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앞전에는 3.2%였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로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간 건 그동안에 유가의 기조 효과 때문에 이 CPI 지수가 낮아졌는데,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이제 CPI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CPI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를 보고 접근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CPI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잘못 갖고 온 겁니다. 이거는 기존 CPI 지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CPI 지수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4.5에서 4.2%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되는 이 PCE 지수를 보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3.3에서 3.5%로 올라가지만, 근원 PCE 지수를 보게 되면 근원은 똑같이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4.2%에서 얼마 전 9월 29일에 발표된 수치가 3.9%로 상승폭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페드에서는 일반적인 근원 CPI 또는 근원 PC 지수를 보면서
금리를 책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 차례 정도 또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거의 5%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예전에 발표됐던 중소형 은행들의 금융권 파산 위기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금융권 파산 위기가 발생됐던 뱅크러니 사태가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투자를 했던 미국 장기 채권이 폭락했기 때문에 수익률 저하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권 사태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된 거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또다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장. 지금 노동시장이 아직 견고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또 근원 CPI, 근원 PCE가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지수를 보고 아마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급격하게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갔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 다시 안정적 유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지금의 시장에서 여러분들 무리하게 지금 시장의 반응을 계속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장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추세적 방향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 쪽 일대 주택 공급 부족하죠. 그 부족한 현상에 있어 전세 가격이 계속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 매매 시세도 함께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잠시 쉬어가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지금 상급지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하급지역에선 갭 메우기가 시작될 거다. 기억하십시오.